국어기사단 천년에서 사시 한종수지음 자유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545페이지 41번째 역대 총장 명단 576페이지 20번째 1258년부터 1277년까지 위그드 레벨 영국 프랑스계 21번째 1277부터 1284까지 니콜라스 로그누 프랑스 22번째 1285년부터 1293년까지 장드 빌리에 프랑스 아크레 함락 1차 방랑 시작됨. 23번째 1294년부터 1296년까지 오던 드핀 프랑스 24번째 1296년부터 1305년까지 기욤드 빌라레 프랑스 25번째 1305년부터 1317년까지 풀크드 빌라레 프랑스 기욤드 빌레카이 빌라레의 조카 로더스 장악의 성공 축출된 첫 총장 26번째 1319년부터 1346년까지 엘리온드 빌레브 프랑스 첫 번째로 교황이 직접 임명 27번째 1346년부터 1353년까지 다웨도네드 고종 프랑스 괴수를 퇴치 28번째 1353년부터 1355년까지 피에르드 코르네랑 프랑스 29번째 1355년부터 1365년까지 로제 드핀 프랑스 키프로스 십자군 참가 30번째 1365년부터 1374년까지 레이몽 베렌가 스페인 첫 스페인 출신 총장 31번째 1374년부터 1377년까지 로베르드 튤리 프랑스 32번째 1377년부터 1396년까지 후안 페르난데스 데 에레디아 스페인 두 번째로 교황이 직접 임명 아비뇽 33번째 1383년부터 1395년까지 리카르도 카라치올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임명한 대립총장 34번째 1396년부터 1421년까지 필리베르드 나라크 프랑스 나라크탑 건설 35번째 1421년부터 1437년까지 안토니오 플로비안 데 리비에 스페인 36번째 1437년부터 1454년까지 장드 라스티 프랑스 37번째 1454년부터 1461년까지 자크드 미리 프랑스 38번째 1461년부터 1467년까지 피에로 라이문도 자코스타 스페인 39번째 1467년부터 1476년까지 지오반니 바티스나 오르시니 이탈리아 첫 이탈리아 출신 총장 40번째 1476년부터 1503년까지 피에르 더비숑 프랑스 로도스 방어전에서 승리 추기경 서임 41번째 1503년부터 1512년까지 아모리 당부아즈 프랑스 42번째 1512년부터 1513년까지 기드 브란셰포 프랑스 43번째 1513년부터
1521년까지 델 카레토, 이탈리아. (545페이지) 41번째. 그러나 총장 선출이 문제였다. 결국 교황청이 나설 수밖에 없었고 1800년에 즉위한 피우스 7세가 1802년 9월 로마 출신 기사 바르톨로메오 루스폴리를 지명했지만 본인이 거절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웬만한 나라의 군주 못지않을 정도로 대단했던 고기사단의 총장직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결국 다음 해 2월 5년 전 민병대를 이끌고 방어전을 펼쳤던 토마시가 73대 총장으로 지명되어 재건을 이끌게 된다. 73대 총장. 토마시는 나폴리 왕국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12세 때 기사단에 입단하여 홈페슈처럼 폰세카의 시종 역할을 하였다. 이후 해군에 복무했고 1798년 나폴레옹 침공 때 유일하게 활약하여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그에게는 몰타섬도, 세레자 요한의 오른팔도, 명언도 없었다. 몇 안 남은 유럽의 지부들이 남은 것의 전부였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취임 타이밍이 아주 안 좋았다는 것이다. 아미행 조약은 시작부터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의 시간 벌기 용리여서 오래갈 수가 없었지만 나폴레옹은 이 조약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스위스, 이탈리아, 범독일권, 네덜란드 등 유럽 여러 곳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독일권에 대한 간섭은 영국 국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 후 쉔띠后, 즉 하노버 국왕을 겸하고 있는 영국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태였다. 결국 한 해 만인 1803년 5월 영국은 몰타를 재점령하고 조약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프랑스와의 전쟁을 재개하였다. 즉 한 해 전 총장을 선출했다면 몰타를 돌려받을 수 있었겠지만 완전히 물 건너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온 몰타 복귀 기회도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불운한 토마시는 메시나에서 이사회를 열어 정식으로 총장직에 올랐지만 불과 2년 남짓 만인 180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짧은 재임 기간 중 기록할 만한 사건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나폴레옹이 그를 회유하기 위해 30만 프랑의 뇌물을 주려고 했지만 거절하여 기사단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기사단의 본부를 시칠리아의 카타니아로 옮기고 그곳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을 본부 건물로 그 지역의 공작이 제공한 저택을 총장궁으로 삼아 프랑스군의 공격에 대비했다는 점이었다. 547페이지 재기에 실패한 기사단. 남은 기사 36명이 후임자로 나폴리 왕국 출신의 주제페 카라치오로를 선출하였다. 하지만 피우스 7세는 나폴레옹의 눈치를 보며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4차례나 거부했다. 여기서 알렉산드르 1세가 그의 처지를 동정하여 1만 2천 루블을 보내주는 의외의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대세를 돌릴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기사단은 그 다음 대리로 역시 나폴리 출신인 게바라 수아르도를 선출하였다. 이런 대리총장 체제는 놀랍게도 1879년까지 이어진다. 또한 카라치오로와 수아르도의 선출은 나폴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당시 기사단의 실정도 보여준다. 하지만 당시 기사단 최대의 적은 역시 나폴레옹이었다. 1806년 나폴레옹이
나폴리를 침공하면서 왕국 정부가 시칠리아로 피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기사단은 그래도 교황청이 있어 비교적 안전한 로마로 피난하려 했지만 나폴리 정부가 거부하였다. 다행히 제어권이 없는 나폴레옹은 시칠리아까지 건너가지는 않았지만 대신 영국과 밀약을 맺어 몰타를 영국에 넘겨버리는 데 동의하였다. 1800년 초반기는 잘 알려진 바대로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시기였는데 이때 유럽 지부는 거의 괴멸되었다. 스페인에 있는 기사단의 재산은 1802년 몰수되었고 포르투갈 지부도 프랑스군의 침입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브란덴부르크 지회는 1811년 6월 23일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빌헬름 3세가 운영하는 신교 구호 기사단에게 넘어갔다. 이제는 신교화된 기사단까지 나타난 것인데 이미 동방정교도 총장을 받아들인 업보가 아닐 수 없었다. 이후 기사단은 원심력이 점점 강해지고 본부의 장악력은 급속하게 떨어지는 양상으로 바뀌어 간다. 한마디로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상황인 셈이었다. 이 시기에 수아르도는 몰타 반환을 포기하지 않고 영국 정부와 열심히 교섭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같은 해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 4세가 스웨덴 땅에 기사단의 긴 역사를 이식하기 위해 본부를 발트해의 고틀란드 섬으로 옮기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다. 수아르도는 이 제안에 감사하다고 했지만 거절하였다. 이를 받아들이면 기사단이 몰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틀란드 섬으로 옮겼다고 해도 당시 기사단의 영령으로는 몰타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그 섬을 관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동방정교회와 개신교의 바다인 발트해에서 장기간 버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기사단에게 이런 제의가 왔다는 것은 아직 썩어도 준치 정도의 평가는 받았다. 는 의미는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814년) 수아르도는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 순간 카라치오로가 옆자리를 지켰지만 대리총장직을 수락하지 않았다. 별 수 없이 70이 넘은 시칠리아 출신의 기사 안드레아 디 센텐텔스가 새로운 대리총장이 되었다. 당시 카라치오로는 겨우 52세였다. 카라치오는 52세고 안드레아 디 센텐텔스. 다행히도 같은 해 숙적 나폴레옹은 러시아와 라이프치히에서의 연패로 이미 퇴위했고 빈에서 전후 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기사단도 대표를 보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강대국들은 영국의 몰타 영유를 인정했고 기사단은 이제 교황청 휘하의 수도단체일 뿐 독립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 대세였다. 피우스 7세의 의도 역시 기사단을 수도단체화하여 자기 손에 넣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기사단은 빈손으로 물러나야 했다. 대리총장은 이탈리아 내에서조차 권위가 서지 않을 정도로 입지가 좁았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부르봉 왕가의 보기로 프랑스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만 이조차도 국왕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그 사이 유럽 각국의 군주들과 기사단 지부들은 점점 자기들 뜻대로 행동하였다. 1813년 합스부르크 제국은 보헤미아 지부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리아 테레지아 기사단에 합병하려 했지만 기사단의 결사반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프랑스 지부는 왕정 복구로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하여 예전에 일듯
프랑스, 오베르뉴, 프로방스 세 언어구 체제를 부활시키기도 하였다. 이제 기사단의 몰타벗기는 물 건너갔지만 1818년에 기회가 찾아왔다. 이제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된 합스부르크 가문의 프란츠 2세는 기사단의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외상 클레멘스 폰 메네르니히를 통해 엘바 섬이나 아드리아해의 몇몇 도서들을 기사단이 맡아 경영해 볼 것을 제의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합스부르크 왕조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는 700년을 내려오는 기사단의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1821년 합스부르크 제국의 신하인 안토니오 부스카가 대리총장이 되었는데 당연히 친오스트리아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기사단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고 말았다. 같은 해 그리스 독립전쟁이 시작되었고 다음 해 그리스인들의 대표가 카라니아에 있는 부스카를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면서 승리한다면 로도스섬을 기사단에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제국은 오스만과 마찬가지로 다민족 국가였고 이런 유의 독립운동에는 민감했기에 들어줄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부스카는 그리스인들에게 프랑스 지부에 가보라며 요청을 거부하였는데 사실 그에게는 이런 원정을 감행할 만한 인력도 재력도 없었다. 실망한 그리스 대표들은 프랑스 지부를 찾아갔는데 프랑스 기사들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1823년 6월 프랑스 구호 기사단은 1천만 프랑의 군자금을 지원하고 지원 부대를 그리스로 보내는 대신 그리스인들은 모데아 주변의 몇 개의 작은 섬을 영토로 내주고 이후 가능하다면 로도스와 도데카니사 제도의 통치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협약의 내용이 신문에 실리고 말았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강대국들이 모두 반대했고 프랑스 정부의 압력으로 은행은 기사단에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서 정확하게 300년 만에 찾아온 로도스타란의 꿈도 사라지고 말았다. 대신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정식으로 그리스 독립을 지지하며 전쟁에 참여하였다. 즉 중세의 유물인 기사단이 참여할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때 부스카 대리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다 된 밥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죄를 부리는 짓을 하였다. 즉 프랑스 정부에 프랑스 지부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지부장을 사퇴시키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다. 비록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리스 원정을 저지하는 데에는 한 몫을 한 셈이었다. 프랑스 지부는 카로누드 아벤슨의 지도하에 영국에서 온 지원자들과 함께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가했지만 비조직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1827년 10월 기사단의 옛 전장이기도 했던 나바리노에서 벌어진 해전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었다. 이 해전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연합 함대는 오스만 함대를 격파하고 그리스 독립을 확정지었다. 만약 기사단이 이 해전에 참여했다면 로도스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섬 몇 개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3년 후 다시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 시기가 되어서도 이슬람 해적들은 규모는 줄었지만 지중해에서 설치고 있었다. 이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영토도 넓히기 위해 프랑스 국왕 샤를 10세는 알제리를 침공하였다. 프랑스 기사들은 알제리에 본부를 두고 싶다고 샤를 10세에게 요청했고 국왕도 구호 기사단이 대혁명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해 동정하고 있었다. 마침 교황청의 주 프랑스 대사인 루이기 람브루스친이
베토 기사단원이어서 이 계획을 적극 지지하였다. 기사단의 알제리 영토 확보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듯 싶었지만 7월에 일어난 혁명으로 샤를 10세가 퇴위하면서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알제리는 프랑스 영리되었고 그 지배는 130년 가까이 이어졌다. 알제리 침공 전쟁에 기사단원들도 참가했을 싶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부스카 대리총장은 프랑스뿐 아니라 나폴리 왕국을 계승한 양 시칠리아 왕국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당시 양 시칠리아 왕국의 국왕 프란체스코 1세는 자유주의자였기에 메테르니히의 추종자인 부스카와 사사건건 충돌했기 때문이다. 결국 기사단 본부는 교황령인 페라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왕국 내의 재산은 몰수되었다. 부스카는 75년 동안 이어진 대리총장 시대에서 가장 좋지 않은 이름을 남기고 1834년 세상을 떠났다. 552페이지 변신하는 기사단 그리고 로마 정착. 교황 그레고리우스 16세는 카를로 칸디나를 새로운 대리총장으로 임명했는데 기사단 해군 출신인 그는 군사 경력을 가진 마지막 총장으로 역사에 남는다. 또한 교황은 기사단 본부를 로마로 옮기도록 명했다. 기사단의 둥지는 그들의 로마 대사관으로 지금은 몰타궁이라고 불린다. 또 하나의 근거지는 인접한 아벤티노 언덕에 있는 수도원이었다. 지금 이 수도원은 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성전 기사단의 소유였다가 그 참국 이후에 구호 기사단 소유로 넘어온 것이었다. 이곳은 로마의 명소인데 이 건물 자체가 방문 목적이 아니고 성동 대문의 열쇠 구멍이 워낙 유명하다. 들여다보면 이 구멍이 프레임이 되어 뜰너머로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유명한 돔이 아름답게 나타난다. 이를 보려는 관광객들로 이 문 앞에는 언제나 꽤 긴 줄이 이어진다. 이렇게 기사단의 로마 시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단의 3차 방정도 끝이 났다. 그레고리우스 16세는 람브루스 친위를 로마로 불러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그의 수완과 인맥 덕분에 기사단 본부와 프랑스 지부의 관계는 복원되었다. 또한 양 시칠리아 왕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프란체스코 1세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페르디난도 2세가 즉위하면서 기사단의 재산을 반환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와의 관계는 부스카 노선과 달라지면서 좋아지지 않았다. 그레고리우스 16세는 기사단의 전통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그 전통은 전사로서의 전통이 아니라 인술이었다. 로마의 센토프레티 병원을 기사단의 새로운 중앙병원으로 내준 다음 외조카인 지오반니 콜롬바를 1836년에 기사단에 가입시키고 원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주었다. 1830년대 이후 기사단은 빠른 속도로 700여 년 전 창설된 원래의 목적, 즉 의료단체로 급속하게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교황은 정식 총장 체제로 돌리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오스트리아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1845년 칸디다가 세상을 떠나고 필리포 디 콜로레도 멜스가 대리총장에 올랐다. 성에서 보듯이 그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혼을 귀족으로 고향도 오스트리아와 인접한 우디네였다. 당연히 오스트리아와의 관계는 좋아졌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 그레고리우스 16세가 세상을 떠나고 피우스 9세가 즉위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기사단에 관심이 없었다. 그럼에도 콜로레도 멜스는 우선 독일권 지부와 본부와의 관계 회복에 나서 성과를 거두었다.
독일권 기사들은 성지 재진출을 시도하였다. 오스트리아 출신 기사인 고트프리드 존 스로터는 초대 총장 제라르드를 본받기로 하고 1857년 예루살렘으로 가서 병원 재건을 시도하였다. 그해는 막 크리미아 전쟁이 끝난 시기였는데 승전국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성지의 보호자로 자처하고 있었다. 그는 프랑스의 통제를 벗어난 시절은 원치 않았기에 스로터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독일권 기사들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하여 12년 후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탄투라라는 소읍에 근대적 병원을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기사단 입장에서는 거의 700년 만에 성지에 거점을 세운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555페이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사단. 당시 독일 지부는 신구교가 섞여 있었는데 1811년 신교화된 브란덴부르크 지회는 그 다음 해 나폴레옹에 의해 아예 해산되었었다. 하지만 1852년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에 의해 재건되었는데 당시 기사들 중 생존자는 8명 뿐이었다. 지회장으로는 국왕의 동생인 프리드리히 칼 알렉산더가 취임하였다. 브란덴부르크 지회는 로마 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했지만 독자성을 잃지는 않았다. 1871년 독일 통일 후 브란덴부르크 지회는 독일 황제가 회장을 겸임하면서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져 더욱 발전하였다. 수많은 병원과 구호소, 양로원을 건립하고 운영하면서 명성이 높아졌다. 영국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다. 헨리 8세 이후 기사단의 기반은 괴멸되었지만 앞서 이야기한 프랑스 기사들의 그리스 원정 시도가 영국 내에서 복고붐을 일으켰던 것이다. 비록 정식 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프랑스 기사들이 발행한 깡통 채권도 잘 팔렸고 지원한 영국인들이 기사단 입단을 원하면서 1831년 1월 영국 지부가 재건되기에 이른다. 여기에 대한 해석 556페이지. 대시인 바이런이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전했다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실은 아주 유명한데 당시 영국은 이 정도로 복고 열풍이 휩싸여 있었던 것이다. 기사단 부활과 입단 러시도 이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876년) 덴마크의 공주이자 영국의 왕세자비 알렉산드라가 입단하였고 부군이자 훗날 에드워드 7세에 오르는 앨버트 에드워드도 단원이 되었다. 1877년에는 성요한 구급연맹이 결성되어 철도와 광산사고 구조대를 조직하여 명활약하였고 관련된 훈련과 교육도 실시하였다. 1882년에는 예루살렘에 안과의원을 건립하여 700년 만에 기사단의 깃발을 꽂아 스로트가 이루지 못한 유업을 완성하였다. 응급치료는 기사단이 치른 수많은 전쟁에서 야전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노하우에서 나온 장기이고 안과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르트가 개척한 기사단 의료기술의 정화였다. 1888년에는 빅토리아 여왕이 연맹의 수장을 맡으면서 영국 9호 기사단의 명예는 절정에 이르렀다. 국왕이 수장을 맡는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맹은 영국 본토뿐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홍콩, 캐나다, 여기도 캐나다가 2번이나 들어갔네요. 남아프리카 등 식민지들과 미국에도 퍼져나갔다. 8개의 꼭지점이 있는 기사단의 빨간 십자가를
단 앰뷸런스는 지금도 영국 왕국과 다르게는 익숙한 존재이다. 기사단 본부도 1860년에 이르자 고색 창연한 언어구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나 지역별 지부 체제로 계획하였으며 귀족이 아니더라도 입단을 허용하여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이제 기사단은 더 이상 군사 조직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고 시작이었던 의료 조직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런 변화는 교황청의 마음을 움직였고 교황 레오 13세는 1879년 당시 대리총장이었던 지오반니 바티스타 세스치를 정식 총장에 임명하였다. 이렇게 74년간 이어진 대리총장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세스치는 1871년에 대리단장에 취임했었는데 바로 그 전해 교황청도 이탈리아 왕국에게 로마와 중부 이탈리아 영토를 잃었다. 이렇게 1000년이 넘게 계속된 교황령도 사라지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으로 변신한 합스부르크 제국과 몇몇 미니공화국을 제외하면 중세가 남긴 정치적 흔적은 유럽 지도에서 사라졌다. 세스치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관료이자 베네치아 출신이었는데 전술한 바 있지만 베네치아 공화국이 있을 때에는 베네치아 출신은 총장은커녕 기사도 될 수 없었다. 베네치아 출신 세스치가 총장에 오른 것도 중세의 흔적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증거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세스치는 1901년까지 총장을 지내며 큰 공적을 남겼다. 대영 제국과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평신도로서 종교적 서약을 하지 않는 기사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기사단을 만든 이가 그였기 때문이다. 난투라 병원에 호스피스 조직을 만들었고 나폴리의 병원을, 밀라노에는 어린이 병원을, 파리의 빈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의 유지와 관리를 맡았다. 그는 이탈리아 정부와 왕실의 지원을 받아 병원선을 보유한 이탈리아 기사단을 새롭게 조직하였다. 로마의 몰타 수도원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것도 그의 공적이었다. 세스치의 후임자는 가레아스 폰 툰 운트 호헨슈타인이었는데 합스부르크 제국의 관료 출신이었다. 1911년 발발한 이탈리아 오스만 제국 전쟁에서 기사단 소속 병원 선 레지나 마르게리타 호는 무려 1만 2천 명의 부상병을 치료하는 맹활약을 보여주었다. 참고로 레지나는 왕비 또는 여왕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이고 마르게리타는 당시 이탈리아의 왕비 이름이었다. 100년 전의 기사단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름이지만 세상은 이렇게 바뀐 것이다. 그리고 2년 후 유럽을 통째로 바꿀 대전쟁이 터진다. 558페이지 양차 대전 시기의 기사단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각국 기사단은 그야말로 종횡무진 맹활약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기사단은 8량의 병원 열차와 3곳의 병원과 4곳의 재활센터를 운영했고 독일의 경우 병원 열차는 2량밖에 안 됐지만 병원은 9군데나 되었고 많은 임시병원을 운영하였다. 프랑스 기사단은 최전선의 하선병원들을 계속해서 운영하였다. 이탈리아 기사단은 4량이라 해야 되나? 4량의 병원 열차와 한 곳의 하선병원, 한 곳의 중상자 응급센터를 운영하며
44만 8천 명이나 되는 부상병을 구해냈다. 이런 활발한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기사단이 군사적으로 무력화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설픈 군사력 보유는 두 진영 중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둘 중 하나를 편들다 1798년 이상의 참화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호헨슈타인 총장은 오스트라인이었기에 이탈리아에서 추방되어 중립국 스위스에서 활동해야 했는데 여기서 기사단의 돈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전쟁 국채를 많이 샀다가 패선으로 큰 재산 손실을 입혔다. 전쟁이 끝난 후 호헨슈타인 총장은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의 고향 트렌토가 이탈리아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는데 이후의 외교적 성과는 볼만한 것이었다. 우선 오스트리아 출신임을 이용하여 신생 오스트리아 공화국 그리고 헝가리 왕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이어서 1923년 이탈리아 정부와 정식 협약을 맺어 몰타군과 수도원에 대해 치외복권을 인정받았던 것이다. 1929년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 사이에 라테란 조약이 체결되면서 기사단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앞서 다룬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탈리아는 로도스성과 도데카니사 제도를 할양받았다.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1928년 로도스성과 기사단이 남긴 건물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였다. 지금 볼 수 있는 로도스성은 그때의 공사 덕분이다. 무솔리니는 옛 이탈리아 어느 구 건물을 기사단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었다.